트럼프가 임기를 시작하면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기분 좋아하고 가장 지금 활짝 웃는 나라는 간다요 생각에 시진핑과 푸틴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권력으로 읽는 세계사 2. 제가 트럼프 당선되기 전부터 제일 이해가 안 갔던 게 뭐냐면요, 러시아 욕하고 중국 욕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트럼프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사람도 아니야. 우리나라 사람인데 그렇다는 거야. 그런다는 그게 도대체 뭔 개생쇼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그렇게 반중 정서 많고 그렇게 러시아 미워하고 안 좋아하는데 도대체 왜 트럼프를 지지하냐 이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도대체. 트럼프는 물론 중국이나 러시아를 때릴 수도 있어요, 지 맘에 안 들면. 근데도 왜 중국과 러시아는 지금 웃고 있을까요? 자, 원래 트럼프가 예전에 대통령 했을 때 있죠? 이번에 대통령 두 번째고, 첫 번째 대통령 할 때 항상 하던 게 뭐예요? 관세야 관세. 관세가 뭐예요? 미국이란 국가가 다른 나라의 물건을 수입해 온단 말이지. 그럼 그 물건에 세금을 붙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해외에서 수입한 물건의 가격 자체가 절대 가격 자체가 확 오르게 해가지고 미국이란 국가에 들어와가지고 많이 팔리지 못하게 막는 거죠. 규제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동시에 이제 이 관세를 먹기도 하고요. 그 국가가.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의 물건이 미국에 들어오면 일단 10% 텍스 때리고 시작하겠다. 일단 10% 때리겠다. 지금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자, 근데 특별히 이 국가는 관심이 많고 사랑하기에 60%를 때리겠다.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중국은 60%, 나머지 국가들은 일단 10% 깔고 간다. 처음에는요, 일기 행정부 때 2018년 7월에 트럼프 처음 대통령 할 때 이때 중국산에 대해서 추가 관세 25를 때렸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60이 나온 겁니다. 근데요, 이거 일단은 말로는 60이라고 하는데 저거 힘들 겁니다 현실적으로. 경제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를 지금 너무 맹신하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 지금 전 세계가 시끄러운데, 일단은 미국의 지금 제조업이나 여러 산업, 제조업을 좀 다시 부흥시키려고도 하고 있지만 그게 부흥을 하기 위해서 중국산 부품이나 제품이 너무너무 필수적으로 당연히 필요한 데가 많아요. 근데 그것들을 전부 다 60%를 때리겠다? 그럼 다른 거로 대체하면 되는 거 아니냐? 다른 곳들이 비싸서 지금까지 중국산을 써왔는데 어디로 대체할 건데 갑작스럽게. 잠깐 몇몇 군데는 대체가 될 수도 있겠지. 지금 몇십 년 동안 중국산을 써온 그 역사가 있는데 중국산을 써오면서 생긴 수많은 인프라가 있을 거고 이런 게 한꺼번에 한 번에 바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60%를 때리고 그 다음에 시진핑을 만난 다음에 나는 그와 좋은 대화를 했습니다. 아주 좋은 대화였습니다. 저는 모든 걸 해결해낼 겁니다. 그와 저는 지금 좋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한 달 뒤쯤에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정말 좋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와 나는 친해지고 있습니다. 아주 영양가 없고 아무 알맹이 하나도 없는 그런 말. 정말 아무 알맹이 없는 그런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좀 깨작깨작 줄여주고 뭐 그럴지 모르겠고,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되는 거지만요. 일단은 저는 그렇게 믿기진 않는다. 그리고 중국산 물건에 지금 이 60%를 때린다는 게 또 뭘 의미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인플레야. 지금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지금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급격하게 지금 열심히 그 금리를 낮추려고 하겠다라는 얘기가 쏙 들어갔습니다. 금리를 함부로 못 내린다. 내리더라도 천천히 내린다. 그리고 인플레가 또 안 잡히고 있다.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근데 여기서 중국산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한다는 거는 인플레 또 온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트럼프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뭐야? 당장은 안 되겠으나 중국산 물건을 쓰던 사람들은 힘들겠으나 전 세계의 공장들을 이제 미국에 짓게 해서 제조업을 다시 부흥시키고 미국의 실업률을 낮추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 사실 사리에 안 맞는 말이란 말이야. 경제 기본적인 거야.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트럼프가 시키는 거는 몇몇 산업군에 제한적일 거란 말이에요. 모든 산업군이 미국에서 다 부흥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전 세계가 중국산과 인도산을 쓰는 이유가 괜히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일단 거기는 최소한 미국보다는 훨씬 인건비가 저렴해요. 원자재 가격은 둘째치고 인건비가 너무너무 저렴해요. 미국은 인건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절대로 중국산과 인도산을 100% 대체할 수가 없어. 그럴 수가 없는 나라야 그냥. 그래서 미국의 제조업을 100% 중국산을 안 쓰면서 미국의 제조업만으로도 미국에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어서 쓰겠다? 글쎄요. 너무 저는 좀 사리에 안 맞는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간다요 생각에는 이거 지금 포퓰리즘 같다. 일단은 저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과 미국의 수많은 국민들을 개돼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개돼지들은 저런 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별로. 정말 희박합니다. 저 트럼프가 말하는 모든 것을 그냥 고지고대로 믿고 그런 사람이 저는 대한민국의 1%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0.01%?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포퓰리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지성으로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하나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해드리면은 2018, 19년도에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한창이었잖아요. 트럼프 정부 때. 그때 바이든 정부 때도 마찬가지예요. 바이든 정부도 미중 무역 전쟁은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트럼프가 하던 미중 무역 전쟁을 바이든이 철회한 게 아닙니다. 그대로 이어갔어요. 거기서 이제 추가해가지고 뭐 쿼드 아니면은 칩4 동맹 뭐 이런 것까지 추가를 했던 건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중국이 미국의 물건을 잘 팔았습니다. 메이드 인 멕시코로 해서 메이드 인 차이나가 요 메이드 인 멕시코로 들어가서 메이드 인 멕시코로 둔갑해서 미국으로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우회 수출을 계속했었기 때문에 트럼프가 중국을 때리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정작 트럼프 본인도 알 거예요. 본인이 중국을 때리지만 그렇게까지 효율적이고 현실성 있게 때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 본인도 알고 있을 겁니다. 아는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 본인의 지지율 때문에. 그리고 대표적으로 지금 테무랑 알리익스프레스 요거 지금 중요합니다. 요 몇 년 사이에 중국의 소셜 커머스인 테무랑 알리익스프레스가 급성장을 했는데요. 이게 트럼프 관세 정책이랑 연관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나라도 뭐 들어올 때 제한이 있지만 미국은 $800 이하 한국 돈으로 지금 환율상 약 110만 원 안팎입니다. $800 이하는 관세 부과를 안 해요. 그래서 똑같은 제품이더라도 저 $800 이하로 나눠가지고 명의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내가 한 번에 컨테이너에 10억 원어치의 물건을 한 번에 받겠다 만약에 그러면 그거는 관세를 당연히 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테무나 소규모로 이제 구매할 수 있는 곳으로 가가지고 한 $750 어치씩 여러 개로 나눠서 구매했어. 여러 개로 나눠서 들어오게 했어. 그럼 관세 부과 안 해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게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장난이 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실제로 트럼프가 관세 부과를 중국발 물건들에 대해서 하더라도 특정 산업군 몇 개만 타격이 좀 있을 뿐 전반적으로 그렇게 중국의 타격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 이제 이런 소리 한단 말이야. 요즘 중국 경제 안 좋은 거 모르냐? 알지. 중국의 경제가 어려운 거는 트럼프와 바이든 영향도 있기는 있겠으나 미국의 경제 정책도 있겠으나 내부의 지그들의 문제 때문에 경제가 박살나고 있는 게 심해요. 버블과 관련해 가지고 중국도 버블이 껴요 지금. 중국도 버블이 너무 껴가지고 물론 만약에 뭐 트럼프랑 바이든이 그런 제재를 안 하고 중국에 대해서 아예 이제 아무것도 겐세이를 안 넣었으면 덜 했겠지 그게. 그렇다 하더라도 글쎄요. 글쎄요. 이 버블이 지금 터진 게 많죠. 특히나 부동산 버블은 뭐 미중 무역 전쟁하고 상관없이 터지고 있었던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이제 미중 무역 전쟁도 더 가속화된 건 있습니다만 코로나가 터지면서 더 가속화됐고요. 그래서 중국의 경제가 어려운 거는 무지성으로 뭐 미국 덕분이다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꾸 이상한 소리가 있는 거야. 트럼프는 반중이고 바이든은 친중이다. 이게 2020년 미국 대선 내내 한국에서 돌던 얘기예요. 실제로 돌았던 얘기예요. 나 진짜 그때 저 사람들은 평상시에 일상생활을 어떻게 하고 살까가 좀 궁금했던 시기인데 그 시진핑 입장에서 트럼프가 미중 무역 전쟁 했을 때 당연히 짜증났던 건 사실인데 정말 더 짜증났던 거는 바이든 정부예요. 왜냐하면 바이든 정부도 관세를 부과했어요. 물론 트럼프 때보다는 덜 부과했지만 바이든도 미중 무역 전쟁과 결을 함께하는 정책들을 계속해서 추가했고 함께 해왔단 말이죠.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칩4나 쿼드처럼 동맹국을 이용해서 중국을 직접적으로 압박하고 중국과 관계가 조금 가깝거나 경제적으로 교류를 해야 되는 나라들과 이간질을 하고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정말 안타깝게도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미국이 동맹국들과 관계가 해이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바이든 정부처럼 실질적으로 동맹국들과 특정 국가, 중국 같은 나라와의 관계가 안 좋아지는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게 사실 제일 효과적이거든요. 근데 그게 트럼프는 힘들어요. 동맹국들하고 지들이 사이가 좋아야 되는데 그 좋은 거를 파탄을 내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그게 쉽지가 않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더 높일 수도 있고 그런 건 있지만 시진핑과 중국의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이번에 집권하게
일어나게 되면은 미국과의 동맹 관계가 있는 국가들이 미국에 대해서 반미 감정이 이제 생길 가능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그 틈을 파고들어서 우리 중국의 이미지를 물론 힘들겠지만 그 틈으로 이제 중국과의 어떤 그 교류를 하는 것들을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트집을 그 틈을 보고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동맹국과의 관계를 절대로 안 좋은 방향으로 이제 하는 그런 정책은 안 해야 돼요. 그냥 정말 중국을 견제하려면은 미국이라는 국가가 미국의 정부가 자기의 동맹국들과 관계를 잘 유지하고 그 동맹국들의 반미 감정과 반미 정서가 안 생기게 해야 됩니다. 그 동맹국들 안에서 동맹국들 안에 있는 국민들 사이에서 그리고 그 국민들이 최소한 미국을 미워하지 않으면서 신뢰할 수 있게 해야 돼요. 근데 트럼프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입장에서 신난 게 뭐냐면은 대만 문제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진짜로. 지금 트럼프가 대만에 대해서 압박할 가능성이 높아요. 2024년 7월 작년 7월에 미국 대선 한창일 때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대만은 우리의 반도체 산업 칩 사업들을 모두 다 빼앗아갔습니다. 엄청난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대만은 지금 미국에 뭘 해주고 있습니까? 미국은 대만을 위해서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국방과 안보를 책임져주고 있는데 대만은 우리의 반도체 사업을 모두 빼앗아갔는데도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습니다. 우리 미국은 대만의 보험사가 아닙니다. 대만은 앞으로 미국에게 막대한 돈을 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해요. 트럼프가. 물론 분명하게 정권이 이제 시작되고 나서 대만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을 실제로 할지는 모르지. 구체적인 안이 나온 건 아니고 말로만 또 이제 막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할지는 모른다는 거야 지금. 일단은 이렇게 미국과 관계가 기존에 전통적으로 좋았던 국가들과 일부러 트러블을 만드는 것 자체가 에라다. 너무나 에라다 진짜로.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그래 TSMC보단 삼성을 이제 믿어줘라. 그렇게 되면 좋지. 우리나라 입장에선 좋지 뭐. 그렇게 되면은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오만전자 회복했어요? 잠깐 좀 보고 가죠. 회복했네. 회복했네. 자, 그 다음으로 이거 정말 중요하죠. 지금 우리 간다요 채널에서 특히나 관심 깊게 봐왔던 러우 전쟁입니다. 자,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이제 러우 전쟁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2022년 2월을 시작으로 지금 2025년 1월 말인데요. 길게도 했습니다. 곧 이제 3년 차예요. 자,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에 계속해서 떠들고 다니던 말이 뭐죠? 이거예요. 내가 당선되면 러우 전쟁 24시간 안에 끝낼 것이다. 이 얘기를 밥 먹듯이 하고 다녔습니다. 밥 먹듯이 하고 다녔는데 자, 이제 당선이 됐어요. 근데 기자들이 물어봐요. 푸틴을 만나서 이제 러우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트럼프가 아직 당선인 신분이지 내가 취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내가 지금 취임도 안 했는데 푸틴을 직접 만나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뭐 교과서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근데 당선되고 나서도 마찬가지고 당선되기 전도 마찬가지고요.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아니라 사업가였으면 전 세계적인 사업가가 됐을 겁니다. 미국만 왔다 가면은 무려 몇백억 달러를 공짜로 가져갑니다. 대단한 사업가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트럼프가 공짜로 계속 가져간다고. 근데 이제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 이제 좀 요 몇 주 전인데요. 그땐 좀 말을 바꿔요. 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러우 전쟁에서. 감성팔이 좀 그런 말을 해. 근데 기자가 또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러우 전쟁과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대화를 할 거냐,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 것 같냐. 그랬더니 6개월 정도 걸리길 바란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란다? 이 바란다라는 말 자체가 좀 이상해요. 본인이 언제 대화를 하고 얼마나 할지를 물어보니까 6개월 정도 걸리길 바란다? 멘트가 좀 이상해. 자, 그리고 꼭 뒤에 이 말을 해요. 내가 대통령이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전쟁이다. 이 얘기를 항상 하더라고. 되게 좋아해. 자, 지금 근데 1월 8일에 이 양반이 누구냐면은 키스 켈로그예요. 키스 켈로그. 지금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우크라이나 특별 평화특사. 트럼프 정부에서 우크라이나 특별 평화특사로 이제 지명이 된 사람입니다. 전직 군인이었어요. 전직 군인이었고 쓰리스타였고 이미 전에 트럼프 정부 때도 국가안보 관련된 직책을 맡았던 사람인데 이 양반이 이제 그 폭스뉴스에 출연해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 개인적으로 100일을 목표로 삼고 있다. 러우 전쟁의 종식을 100일로 목표를 삼고 있다. 한 3달 조금 넘는 건데요. 100일도 짧아. 전쟁을 3년 동안 했는데 100일 만에 쇼 붙이고서 딱 끝낸다라는 것 자체가 짧은 기간 안에 끝내는 거예요 사실은. 100일만 돼도 짧기는 한데 정말 이 100일 안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끝낼 것인가. 저도 이제 굉장히 궁금한데요 지금. 자, 근데 미국이 그럼 이걸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러우 전쟁을 끝내게 할 거예요. 지금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일단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에요. 우크라이나는 원래 영토의 100%를 회복하길 원합니다. 근데 러시아는 한 발자국도 돌려줄 생각이 없어요. 자기들이 점령한 동부 지역에 대해서는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죠? 자, 이 상황에서 만약에 트럼프가 이 상황에서 일단은 러시아가 이 동부 지역을 먹고
받고 우크라이나 니네는 이제 그냥 이거로 적당히 만족을 한 다음에 휴전해. 아니면 종전을 해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 이제 미국이란 국가는 자기들이 신경 쓰고 리더십을 가지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가 빼앗긴 영토가 또 그냥 신경 쓰지도 않고 그냥 리더십도 없고 그냥 전쟁이나 빨리 끝내 이런 나라가 되는 거구나 라고 전 세계가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장기적으로 이제 미국이란 나라를 절대로 신뢰하고 미국과 함께하는 외교 전략, 미국과 함께하는 안보 전략만 믿으면 안 되는구나. 이제 우리나라 독단적인 우리나라 혼자서 할 수 있는 자주국방, 자주적인 어떤 그런 계획들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미국을 신뢰할 수 없겠구나. 이런 게 점점 퍼질 가능성이 높아요. 당장 1년 만에 퍼지진 않겠으나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그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여론화가 되면은 전 세계의 국제정치의 방향 자체가 싹 다 바뀌는 겁니다. 단순한 게 아니야. 그래서 이게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지금 미국이 이런 부담을 안고 해결하진 않을 것이다. 일단 기본이야 이게. 미국 스스로 본인들의 리더십에 흠집이 가지 않는 선에서 아니면 최소한 명분이 있는 선에서 그 선에서 이제 끝내지 않을까 요런 게 이제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지금. 동부에 일단 괴뢰국을 세우자. 당연히 친러 국가겠죠. 당연히 친러. 근데 러시아 건 아니잖아 이게.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얘기하는 거지. 저 지역 사람들이 독립을 원한다면 난 그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그들의 의견도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러면서 발을 빼는 거야. 물론 이거 개소리죠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개소리인데 명분으로는 명분이 아예 없는 건 아닐 수도 있으니 개소리긴 하지만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이런 방식으로 끝낼 가능성도 꽤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지금 요즘. 근데 이게 러시아도 모양이 좋아요. 러시아 입장에서도 그게 좋아요. 여기가 그냥 바로 러시아의 영토가 된다가 아니고 일단은 이 지역을 괴뢰국을 세운 다음에 나중 가서 러시아의 얘네 스스로 통합을 원했어라고 가라로 이제 투표 주민투표 같은 걸 한 다음에 통합하는 그게 러시아 입장에서도 명분이 있고 자기들도 뭐 법적으로 아주 철저하게 아주 스무스하게 이제 흡수를 하는 이제 그렇게 얘기할 거리도 생기고 그런 게 있어요. 미국도 이게 부담이 조금이라도 덜하고 그런 게 있어서 이렇게 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그렇게 될 것 같다는 게 아니라. 이게 참 머리가 아픈 게 뭐냐면은 오늘 좀 우크라이나와 우크라이나 동부 얘기를 살짝만 해드리면은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동부 쪽에 옛날에 그 제 주변에도 실제로 그 이분들 만나보신 분들 많은데요. 여행 다녀오신 분들이 꼭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종종. 우크라이나 동부 살다가 러시아로 이주해온 젊은 애를 만났다. 우크라이나 동부에 살다가 러시아로 이주해온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인이죠. 이 사람은. 그죠? 근데 진짜 나는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차별받고 왕따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우리 가족들 전체가 우크라이나인들로부터 이런 괴롭힘을 당해서 우리는 러시아로 이주했다는 얘기가 너무너무 아무렇지 않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문제가 있는 거야. 어찌되었든 본인들의 영토 안에 러시아인들이 있으면 그들을 품어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무슨 소련 때부터 소련 때 갑자기 러시아 살다가 넘어온 그런 게 아니에요. 러시아인이라는 정체성은 있으나 우크라이나라는 그 나라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거기에 살게 된 사람들이란 말이야. 이도저도 그냥 소련에 속해 있다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우크라이나라는 영토가 갑작스럽게 소련으로부터 독립돼서 생겼으면 당연히 그 사람들을 이제 본인들의 너네는 이제 우크라이나인이야. 너네는 우크라이나에 이제 동화돼야 되고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이런 분위기를 형성시켜야 된다. 그걸 기본적으로 안 했어요. 우크라이나가. 너무너무 문제가 많아.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가 있어. 이게 뭐야. 지금 이 붉은 선을 기준으로 여기가 이제 친유럽연합 그러니까 유럽연합 쪽으로 이제 좀 가깝고 러시아에 대해 반하는 러시아를 좀 안 좋게 생각하는 정서가 강한 지역이고 이 동부는 러시아인이 많이 살아요. 우크라이나의 사람이지만 인종적으로 이제 민족성으로 이제 러시아인인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통합하는 그 정체성을 통합할 수 있는 걸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우크라이나 정부도 그렇고 우크라이나의 시민사회도 그렇고 일반 국민들도 하나도 노력을 안 했어요. 그걸 너무너무 노력을 안 했어요. 진짜.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몇 번을 얘기했어요. 2022년에 러우 전쟁 터지자마자 내가 뭐라고 했었어 그때. 자국민이 소수의 민족성을 띠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했어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젤렌스키 이전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러시아인들이 많이 사는 저 동부에서는 친러라던가 이런 성향을 띠는 게 이상한 게 아닌 거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자기들이 계속해서 탄압을 받으니까. 근데 러시아가 하필이면은 저 우크라이나 동부. 자국민인데 러시아인이란 이유만으로 우크라이나 정부와 우크라이나인들이 차별하는 그 동부에 러시아라는 국가가 관심이 많은 거예요. 또
그러면 그거를 당연히 지키기 위해서라도 러시아가 눈독을 들이는 걸 알면은 정체성 통합과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개털 제대로 하지 않고 노력을 제대로 안 했어요. 러시아도 믿는 구석이 있어서 들어간 거야. 동부에 있는 사람들이 야 후라이팬이라도 들고 나가지고 니네들 왜 여기 남의 나라 쳐들어오냐고. 그런 러시아인 사진 거의 본 적 없습니다. 진짜로. 러시아가 왔구나 드디어. 아우 차라리 먹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하는 동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야. 러시아 푸틴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들어간 거야. 물론 전쟁은 개털로 했지만 탱크 다 터지고 아무리 전투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점령을 잘해도 미국이란 초패권 국가 전세계 초강대국이 왜 아프가니스탄에서 결국 20년 계기다가 그냥 뺐습니까? 민심 못 얻으면 어쩔 수 없어요. 민심을 얻지 않으면 거기에 계속 체류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 진짜 돈만 내버리는 거야. 계속 돈만.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 동안 민심 얻으라고 별지랄 다 했는데 결국에 못 얻었어요. 그리고 나오는 거야. 근데 지금 생각보다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러시아에 대한 민심이 나쁘지가 않은 거야 지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를. 러시아가 쳐들어간 건 당연히 잘못된 거지만 그거를 방관하고 지금까지 자국민에 대해서 자국민화시키고 정체성을 통합하는 그런 과정을 안 거치 노력을 안 한 우크라이나 정부도 잘한 거 하나 없다 이거. 그러면서 가입도 못할 건데 가입 못할 게 뻔한데 굳이 나토 가입을 구지구대어 추진하고. 내가 그때 2022년 2월 3월에 장담을 했었어요.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 한동안 절대 못할 것이다. 나토에 가입을 하려면 일단은 안보적으로 다른 나라와 지금 전쟁 중이거나 그러면은 절대로 안 받아. 나토 역사상 받아준 역사가 없다 진짜로. 그리고 어디까지 봤냐면 나토가 가입할 때는 가입 국가 하나하나가 앞으로 분쟁 예정이 있는가도 봐요. 얘네가 붙어있는 국경이 붙어있는 다른 나라랑 분쟁이 생기거나 아니면 나토에 가입을 하는 다른 나라랑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가도 따져보고서 들어오게 해요. 지금 당장 전쟁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니 이게 진짜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러시아와의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러시아가 쳐들어갔을 때 동부를 그렇게 동부 민심을 특히 점령하는 건 첫째로는 점령이겠지만 그거는 나중 문제야. 무조건 제일 중요한 게 점령한 지역의 민심을 얻는 거거든요. 그걸 너무 빨리 얻는 거야. 졸라게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관심을 많이 갖게 됐지 나도. 감정만 앞세워서 전쟁 일으킨 건 선빵친 건 러시아다. 그러니까 러시아만 욕해야 된다. 그게 능지 이슈가 있는 거예요. 러시아 선빵친 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당연히 러시아가 잘못된 거지. 그게 러시아가 잘못됐으니까 끝날 문제냐는 거야. 양비론 회색 분자 무조건 저렇게 비겁한 새끼들 이런 욕하는 사람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항상 진짜로 배가리 쳐받고 반성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들만 애국자야 아주. 자기들만 의리 있고 자기들만 착해 아주. 아무튼 간에 아마도 우선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동부의 괴뢰국 독립국가를 먼저 세우겠죠.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이때 미국도 개입해가지고 야 이제 더 이상 전쟁하지 마라. 요 러시아가 세운 괴뢰국까지 일단은 우크라이나 니네도 좀 양보하고 이제 전쟁 그만해라. 이런 식으로 개입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아마 이 독립국가가 선포가 되면 동부에서 저거는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미국도 그들의 독립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 인정한다. 그들의 주권을. 거기까지만 말하고 러시아가 그 이후에 이 괴뢰국이랑 같이 합병 과정을 거칠 때 가가지고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또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그 국가 독립국가 주권 다른 나라 일에 관여할 수 없다. 우리 미국은 그런 거 모른다 하면서 발을 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그림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휴전 협상 절대 안 된다고 젤렌스키가 그러다가 요새는 휴전 얘기 많이 할 겁니다. 이제 앞으로 휴전, 종전 말고 휴전. 젤렌스키는 휴전 자체를 거부해온 사람이에요. 계속 저 영토를 수복할 때까지 전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전 세계 수많은 그 국가들이요 당연하게 우리 우크라이나에게 지원해줘라. 이 미친 새끼가 왜 지원 안 해줘? 저 지원 안 해주는 새끼들은 쓰레기 새끼들이다. 돈 뭐 갚을 거 있는 것마냥 당연하게 얘기를 했는데 젤렌스키가 받을 돈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단 말이야 젤렌스키가 그동안에. 그래서 비호감이 좀 많이 찍혔는데 이제 와서는 종전을 해버리면 더 이상 회복이 안 되잖아요. 더 이상 여지가 사라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아마 그 종전까지 아예 그냥 도장 찍히기 전에 휴전 정도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동아랍 쪽. 야 대박이에요. 진짜 대박입니다. 트럼프가 2024년 12월 초에 자기 소셜미디어에 이런 글을 올려요. 내가 취임하는 1월 20일까지 이제 오늘이죠. 가자지구 포로들이 석방되지 않으면 중동은 지옥 같은 대가가 치러질 것이다. 이거는 이스라엘한테만 압박한 게 아니고 그 팔레스타인 지역 전체에 그냥 압박을 한꺼번에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정말로 신기하게 휴전이 잘 안 될 줄 알았는데 전격 휴전 합의. 그저께죠. 1월 15일 며칠 전인데 전격 휴전을 합의했습니다. 씹어졌습니다. 대단하긴 하네요 진짜 트럼프가. 이거에 대해서 좀 트럼프는 내가 휴전하게 만들었다면서 이제 자뻑 개쩌는데 바이든은 우리 바이든 정부가 끈질기게 협상을 유도하고 대화를 유도한 결과다.
양쪽의 얘기가 또 다릅니다 지금. 아무튼 뭐 이런 상황이 또 있고. 자 그리고 이거 정말 큰일인데요. 유럽. 전통적인 유럽이 뭐예요? 전통적으로 뭐예요? 미국의 우방이야. 미국과 사이가 좋고 미국과 거래를 많이 하고 미국과의 안보적인 국제 정치적인 뭐 경제적인 여러모로 굉장히 엮여 있는 게 많은 나라들인데 1월 7일 기자회견에서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작 그래봤자 한 2주 전이에요. 유럽연합은 미국의 자동차와 농산물을 사가지 않는다. 근데 우리 미국은 유럽연합 국가들과의 무역을 통해서 무역 적자가 무려 3,500억 달러다. 그리고 우리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원조를 유럽 국가들보다 더 많이 하고 있다. 물론 저 발언은 지금 개소리가 좀 많아요. 뭐 유럽 국가들보다 우리 미국이 더 원조를 많이 하고 이거는 좀 따져봐야 될 게 많은데 각각 다 다르거든요. 어차피 그거 반박하는 게 중요한 사람 아니잖아. 트럼프는 일단 뱉고 보잖아. 가짜뉴스는 뭐는 일단 뱉고 보잖아요. 자 그래서일까요? 2024년 11월 트럼프 당선되고 이제 며칠 뒤에요. 이때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대표 경영인 단체, 우리나라도 이제 경영인 그 단체 전경련 같은 거 이런 단체들하고 유럽연합, EU의 정부 관계자들 이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경제 포럼을 했는데 우리는 트럼프를 대비해야 된다. 우리 유럽의 기업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미 서로 전쟁이 한 번 있었어요. 옛날에 첫 번째 정권 트럼프의 과거 정권 때부터 유럽에서 이제 미국으로 가던 철강이나 알루미늄 같은 거 이런 거에 미국이 관세를 부과했어요. 트럼프가. 그래서 유럽 기업들이 피해를 많이 봤었어 그때. 그래서 유럽연합도 미국의 일부 기업들한테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그러니까 트럼프는 당시에 중국이랑만 싸운 게 아니에요. 유럽 국가들도 트럼프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미국을 상대로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전 세계랑 그 관세 전쟁을 했어. 전 세계랑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별짓을 다 했었어 그때. 그러니까 이런 행동들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계속해서 지금 트럼프는 이 유럽이라는 곳에 전통적으로 러시아나 중국이 삐집고 들어갈 틈이 좀 쉽지 않은,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가스가 들어오고 있었으나 러우 전쟁 이후에 이제 그것도 힘들어졌습니다. 요 상태를 유지하면 되는데 자꾸 러시아와 그 중국이 삐집고 들어갈 틈을 자꾸 만들어줘요. 트럼프가 유럽 같은 곳에 자꾸 그런 틈을 만들어줘. 이게 좋을 게 없거든요 사실. 진짜로 정말 좋을 게 없는데 근데 도대체 왜 트럼프를 그렇게 지지하시는 거죠? 트럼프를 좋아할 수 있는데 내가 뭘 물어보는 거냐면은 중국을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인데 왜 트럼프를 좋아하냐는 거예요. 내 얘기는 그거지. 뭐 중국 싫어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왜 중국을 싫어하면서 트럼프를 좋아하냐는 거야. 너무 이제 모순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지금 자꾸 방위비 분담금 얘기 많이 하죠 트럼프가. 자 여기 이제 나토 국가들이 있는데 지금 방위비 분담금 드립을 너무 많이 치잖아요 트럼프가. 또 뭐라고 쳤어? 나토 국가들은, 유럽 국가들은 우리 미국보다 돈을 훨씬 적게 낸다. 이 얘기를 계속하면서 분담금을 더 내라고 이제 강요하고 있잖아요 트럼프가. 왜 내가 강요라고 표현하냐면은 지들이 좋아서 지들이 필요해서 만든 게 나토입니다. 미국이 본인들한테 필요하고 또 이 유럽 국가들 입장에서도 나토가 괜찮은 거기 때문에 가입을 한 건데 어찌되었든 미국 자기들이 필요해서 만들어 놓고 이제 너네 보고 돈 많이 내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강요라고 내가 표현하는 건데. 그리고 물론 미국이 이 나토에서 내는 이 방위비 분담금을 가장 많이 내는 건 사실인데 GDP 대비 퍼센테이지라는 게 있어요. GDP 대비 각 국가의 GDP라던가 이런 거 대비해서 몇 프로를 지금 방위비 분담금으로 내냐. 그거로 따지면 미국이 몇몇 유럽 국가들보다 퍼센테이지가 더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GDP 전체 저 국가의 GDP 전체로만 따지면은 미국보다 더 퍼센트로만 따지면은 더 많이 내는 나라도 많아요 지금.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미국은 자기들이 물론 절대량은 제일 많이 내는 게 맞지. 전 세계에서 얼마나 이제 경제 강국입니까 미국이. 당연히 제일 많이 내는 게 맞는데 이거를 막 퍼센트를 어거지로 막 높이라고 하니까 이건 좀 불합리한 게 있는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그리고 지금 정말 큰일 난 게 독일이 2022년 러우 전쟁 터지고 나서 본격적으로 재무장을 선언합니다. 재무장이 뭐예요? 다시 군대를 확보하고 국방력을 확충해서 스스로 무장하고 스스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전범국이었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에 제한적으로만 국방 전략을 수립했어. 항상 나토와 함께 우리 독일은 나토 안에서 요 정도를 담당할게, 요거를 담당할게, 뭐 요런 거. 요런 거만 하던 나라가 이제는 이제 재무장 드립도 나오고, 물론 최근에 나온 얘기는 나토에서 우리 독일이 협력할 때 이런 식으로 협력하겠다가 아니라 나토 안에서 우리 독일이 주도적으로 이제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독일에서. 이런 게 있어. 그래서 일단은 나토 안의 범위 안에서 독일도 이제 행동을 하겠다고 얘기는 하지만 이게 몇 년 뒤에 이제 어떻게 변할지 또 모르는 것이다.
요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점차 독일의 독단적인 행동, 독단적인 활동, 요거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 자, 그리고 요즘 신났어. 마크롱도 요즘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조금 신났어요. 왜냐면은 프랑스가 옛날부터 원하던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이제 프랑스 대통령 아닙니까 지금? 이 사람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마크롱이 대통령 하기 전부터도 프랑스 정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 유럽연합은 나토를 포함해서 미국이란 국가의 국방력과 안보를 너무 의존하고 있다. 미국이 너무 의존적이다. 이 얘기를 옛날부터 해왔어요. 의존도를 낮춰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은 유럽 방위군을 우리 유럽 국가들끼리 만들자 이 말이야. 나토 상관없이 따로 만들어야 된다 이거를. 근데 이걸 만들면 우리 프랑스가 돈 제일 많이 낼게. 우리 프랑스가 군인들도 가장 많이 깔아놓을게. 이제 이런 거를 얘기를 했었어요. 이거를 통해서 이제 유럽이라는 그 대륙 안에서 프랑스라는 국가가 안보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다양한 이제 유럽 국가들이 프랑스라는 국가의 국방력과 안보에 조금 의존하게 하는 그런 상황을 꿈을 꾸고 있다. 꿈을 꾸고 있다. 꿈을 언젠가는 될지도 모른다라는 꿈. 그런 게 있다. 요즘은 일본도 피곤합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이제 지금 현재 일본 총리인데요. 일본이란 국가가 원래는 미국이 원하는 대로 다 행동을 해주는 그런 이미지잖아요. 근데 지금 대놓고 트럼프 정부가 과도한 요구하면은 우리도 적절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대놓고 일본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트럼프를 대비해서 그 전통적인 그 우방국들과 동맹국들이 자꾸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뭐하러 이러냐는 거예요. 진짜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이런 상황이 지금 있다는 거.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이랑 좀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 지금 일본 농림수산 장관이 농림수산상이라고 하죠. 농림수산상. 농림수산 장관이 중국 정부 관계자 그리고 수산물 수입업체 만나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까지는 아니지만 경제적으로는 중국이랑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일본이. 왜냐면 일본산 수산물이나 이런 거를 미국이 이제 수입해 오는 그 정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앞으로 일본산 수산물이나 일본산 이제 횟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미국이 10% 텍스 일단 때려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미국에 판매하는 양이 조금은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좀 대비하는 거예요. 이게 일본이 중국이랑 이제 미국이랑 아예 생각하고 뭐 중국한테만 붙으려고 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 그게 아니고 미국에서 이제 관세를 모든 나라에 때리기 시작하면 일본이 미국에 수출하고 있던 그런 것들에도 영향이 갈 테니 그거를 대비해서 어느 정도 빈자리 덜 팔리는 것들에 대해서 중국으로 파는 판로를 좀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행동이다 이 말이야. 이 얘기가 뭘 의미하냐는 거야. 저 행동 자체에 대해서 평가하자는 게 아니라 저런 지금 결정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하려는 이유가 뭐냐는 거야. 트럼프가 당선되는 거를 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죠? 그거를 좀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정은이 정은이 씌워졌고 우리 트럼프와 잠시 썸만 타다가 헤어졌던 정은이. 자, 이번에는요 트럼프가 집권하더라도 북한이 코를 들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비싼 척 졸라게 할 것 같아 우리 정은이. 북한은 이제 알아. 트럼프 1기 집권 때 자기를 만나서 자기한테 콩고물이 하나도 안 떨어졌어요. 트럼프 저 인간은 나를 만나고 로켓맨을 만난 다음에 나는 미국의 역대 대통령 그 누구도 만나지 못했던 북한의 지도자 로켓맨을 내가 만났다라면서 자기 지지율 용으로만 쓰는구나. 이걸 이제 안단 말이야. 이번에도 그 짓거리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를 북한도 알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든가 말든가 처음에 당선 안 됐을 때부터도 러시아와 관계 가까워지고 러시아에 무기 팔고 러시아에 지금 군대도 보냈어요. 그죠? 러시아 지금 러우 전쟁에 군대도 보냈단 말이야. 이런 것들을 지금 한 거로 봐서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는지 안 되는지 간을 보면서 러시아와 적당히 천천히 가까워졌어도 되는데 아주 급진적으로 아주 급격하게 무역량이 갑작스럽게 증가하고 러시아와 북한을 오고 가는 화물량도 급격하게 증가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북한 군대도 이제 러시아로 파병한 게 이제 빼박이고요. 이제 오피셜이 됐어요. 이제 뭐 실제로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생포한 것도 있는 것 같더만. 그래서 이런 선택을 북한이 왜 했겠는가? 트럼프가 자기의 지지율을 위해서 쇼용으로만 자기를 이제 이용하고 그런 거 이제 안 통한다라는 것도 보여줄 겸 그리고 러시아랑 일부러 미리 가까워 놔야 나중에 미국이 북한과의 만남이나 대화를 할 때 우리는 러시아랑도 졸라 친해 아직 너네 이번에는 준비 단단하게 해야 될 걸 이제 이런 거 요런 얘기도 할 겸 겸사겸사 이제 이 짓거리 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북한이 미국을 안 만나줄 것 같아요. 안 만나줄 것 같아요. 만나주더라도 일단은 요거
요거 조금 들고 와야 그 다음에 뭐 만나든가 만든가지. 요거 없으면은 제 생각에는 아예 그냥 이제 시작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에 북한이랑 이 미국이 이렇게 트럼프랑 만났을 때 그 당시에 북한이 요구했던 게 뭐냐면요, 핵무기를 우리는 감축할 거다. 근데 우리가 감축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건데 그 전에 부분적인 대북 제재를 먼저 풀어줘. 다만 먼저 부분적인 경제 제재부터 풀어줘. 먼저 풀어줘야 대화하겠다는 거야. 그 당시에도. 지금도 그럴 겁니다 아마. 그래서 트럼프 정부에서 북한이랑 이제 어떤 식으로 대화를 추진할지도 좀 궁금하네요 저는. 자, 마지막으로 사진이 좀 그렇긴 한데요, 요거밖에 없어가지고 저희가 구한 게. 자,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입니다. 자, 트럼프 집권하고 지금 대한민국 안 그래도 나라꼴 개판 나 있는 상황인데요, 트럼프의 임기는 이제 시작이 돼요. 그죠? 어쩌면 좋죠. 지금 우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방위비 분담금이죠. 트럼프 정부 내내 우리나라가 골머리 앓았던 게 이거예요. 근데 이거 다행일까요? 바이든 정부 때였던 2024년 11월 4일에 이미 한미는 방위비 분담금에 사인을 했습니다. 사인한 내용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상당히 괜찮아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합의를 한 건데요. 자, 2026년부터 오를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쇼부를 친 겁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에 방위비 분담금에 미리 쇼부 친 거예요. 25년은 당연하고요. 25년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6년 이후부터 이제 진행될 그 방위비 분담금의 증가에 대해서 이제 쇼부를 친 건데, 이때 사인한 내용이 뭐냐면은 2026년부터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 대비 2025년 대비 8.3% 증가시킨다. 증가시키면은 이제 1년에 1조 5,192억이다 이 말이야. 그럼 많이 오는 건 아니에요 사실. 왜냐면 이제 2026년 되면 또 인플레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향후 5년간 일단은 8.3%로 증가시켜서 1조 5,192억이 됐는데, 그 이후에 향후 5년간에는 물가 상승률에 연동해서 인상한다. 이렇게 쇼부를 쳤어요. 그러면 2026년부터 2031년까지죠. 5년이니까. 이때까지는 물가 상승률만큼만 반영해서 올리기로 했다는 거야. 그럼 괜찮은 거 아닙니까? 자, 일단은 트럼프 임기 4년 동안은 쇼부를 더 이상 안 치고 개길 수 있어진 거예요. 트럼프 임기가 2025년부터 언제까지야? 2029년까지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개길 수 있어진 겁니다. 지금 바이든 정부도 트럼프 당선에 대비해서 한국이 지금 곤란한 상황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배려한 거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그래서 다행이다 하고 저도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니더라고. 나는 사실 저게 방위비 분담금에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사인하면은 끝인 줄 알았어. 알아보니까요, 이 방위비 분담금은 미국의 국회, 의회, 상원, 하원 여기랑 관련이 없어요 별로. 그냥 미국의 대통령이 서류 찢어버리고 다시 해. 그럼 다시 해야 돼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좀 아주 안타깝습니다. 물론 내 생각에 트럼프도 가오가 있고 좀 어느 정도의 격에 맞게끔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정해진 거에 대해서 완전히 찢어버리고 전부 다 재협상하자 이러진 않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어느 정도 조정을 하자고 얘기할 것 같아. 원래 트럼프 지금 자기 당선되면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100억 달러를 내야 된다. 한국 돈 14조에서 15조입니다. 아까 지금 바이든 정부랑 그 쇼부친 거 1조 5,192억이라 그래서 이거의 10배야 10배. 지금 10배를 요구한다고 지금 허풍을 떨고 있는데, 물론 저렇게 대놓고 내라고 하진 않을 거예요. 협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올리는 축에서 이제 그 쇼부를 칠 것 같긴 한데, 어찌되었든 좀 위험한 게 뭐냐면은 나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간다는 거야. 우리나라 애국보수라는 분들 중에 특히 트럼프나 윤석열 대통령 사진 같이 걸어놓고서 이제 댕기는 사람들도 있는데, 트럼프 대선 후보 때 내가 대통령이 되면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제대로 올릴 겁니다. 만약에 대화가 잘 안 되면 한미동맹을 파기하겠습니다. 주한미군 철수까지 드립을 쳤던 사람이란 말이죠. 아니, 우리나라 보수분들은 한미동맹이 파기되고 주한미군 철수되는 걸 그렇게 좋아하세요? 좋아할 수도 있죠. 애널들이 그런 거 좋아하긴 하거든요. 애널들 내셔널 리버럴이라고 옛날에 그 이정희 씨랑 이석기 씨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양반들은 이거 되게 좋아해요. 물론 진짜 파기시키려고 얘기한 건 아니겠죠. 분담금 내라는 거에 이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센 척하는 게 있는데, 일단은 근데 이 카드를 들이댔을 때 우리도 카드를 꺼내긴 해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핵카드 꺼낼 때 됐다. 저는 이제는 미국도 이제 선 넘어가지고 트럼프 정부가 계속 개소리를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핵 개발할 수밖에 없다. 우리도 너무 부담스럽고 솔직한 얘기로 경제 제재 받더라도 우리도 어쩔 수 없다. 우리도 핵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해야 된다. 이제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입니다. 진짜 핵무기를 개발하는 게 아니고, 왜냐면 우리나라 핵무기 개발하기 힘들어요. 지금 저 썸네일 뜨죠? 간다요의 핵무기 개발편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한국은 정말 그 핵 개발이 힘든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핵무기를 개발하고 싶지 않지만 불가피하게 트럼프 정부의 이런 그 말도 안 되고 사리에 맞지 않는 요구에 우리는 이거를 부응해주기 어렵고 그걸 들어주기 어려우니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트럼프 정부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고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걸 대비해서 우리는 핵무기 개발을 이제 검토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로 우리도 협상력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지. 진짜 핵무기 개발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핵무기 개발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핵무기 카드를 꺼내면 미국의 외교 당국자들도 아무리 트럼프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 지멋대로 한다고 해도 그 아래에 있는 외교 당국자들조차도 어느 정도 이제 그 갈팡질팡하고 그런 게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런 게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협상력을 위해서 좀 꺼낼 카드는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는 하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인 얘기예요. 자, 자세한 거는 트럼프를 대비해 핵 개발해야 한다 편. 저기 썸네일 뜨죠? 저거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인데요. 다들 중심 잡으세요. 가짜뉴스에 선동되지 마시고 다들 중심 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예요. 끝! 인생동반자 저키 반성형외과 현이사랑 간다요 후원자 당근 이카루스 정유진 한상키 부추 vs 더 월드 은빛마술사 카루넨 갱다 최영인 배부른다람쥐 영민차 러블리 이시 김도우 씨우필 빵미연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